할머니, 요양원 언제 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그대로 공중에 멈췄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초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손자와 단둘이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이 왔었죠. 오히려 좋았어요. 이렇게 손자와 둘만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아이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숟가락질을 하며 학교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 칭찬받았다는 둥,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둥, 6살 아이답게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복잡한 생각 없이 그저 손자와 밥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아이가 갑자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아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엄마요. 아빠랑 엄마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이는 순수했습니다. 거짓말할 줄 모르는 아이죠. 어른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를 그대로 옮긴 것뿐이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가시는 데가 되게 좋은 데래요. 바다도 보이고.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가 오히려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엄마가 그런 말 했어? 응. 엄마가 할머니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거래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한테까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아이가 무언가 착각한 걸까요? 할머니, 괜찮아요? 손자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이상해요. 배 아파요? 아니야, 안 아파.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이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계획 따위는요. 할머니, 설거지 같이 해요.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제 앞접시를 들었어요. 평소처럼 씩씩하게 도와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이는 계속 제잘거렸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요양원이라니, 며느리와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 그것도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요. 설거지를 마치고 손자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러 총총 뛰어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노을은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조금씩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이가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신호는 이미 있었습니다. 손자의 그 한마디가 갑작스러웠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죠.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였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들 방에서 발견한 책자였습니다. 어느 날 낮 집안 정리를 하다가 아들 방 책상 위에서 그걸 봤어요. 표지에 적힌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안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왜 아들이 이런 걸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책상 한쪽에 다른 서류들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우연히 받아둔 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며칠 후엔 며느리가 제게 건강검진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싱크대 옆에 서서 물티슈로 식탁을 닦으며 말했어요. 요즘 건강검진 안 받으신 지 오래되지 않았냐고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받았고 별 이상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권유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조심하셔야 한다며 자신이 병원 예약을 잡아주겠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친절했어요. 오히려 그게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보통 바쁜 사람이었어요. 회사 일도 많고 아이 돌보느라 정신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며느리가 제 건강검진까지 신경 쓴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자신이 해드리겠다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옆에 앉더니 갑자기 요양시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요양시설이 정말 좋아졌다고 회사 동료 어머니가 최근에 입소해서 만족하신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떤 요양시설 홈페이지였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며 노래교실이며 미술치료며 운동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 걸 보여주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그냥 나중을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나중이라니요. 제가 언젠가 그런 곳에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고 말했어요. 아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정보 차원에서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며느리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 제주도에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주도 좋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아했을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가면 불편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어요. 며느리는 무슨 말씀이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여행인데 당연히 함께 가셔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체력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여행 다니려면 많이 걸어야 하는데 나이 드시면 갑자기 어지러우시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이 드시면이라는 말이 자꾸 나왔어요. 마치 제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걷는 건 괜찮다고 매일 산책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걱정된다며 계속 나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뒤엔 아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구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는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옆에 요양시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지내시기 좋은 환경이라고 했어요. 또 그 이야기였어요. 요양시설, 요양병원.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냥 나중에 혹시 편하신 곳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알아봐 드리려고 한다며 웃었어요. 나중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더군요. 그 무렵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장 보러 갈 때마다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어요. 빨래도 자신이 하겠다며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저녁 메뉴도 뭐 드시고 싶으냐며 자신이 해주겠다고 나섰어요. 평소에는 바빠서 그런 말 한 번 안 하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챙기니까 어색했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의심해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엔 아들 부부가 함께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둘이 나란히 제 침대 끝에 앉았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다며 요즘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 고민했던 건데 제 건강도 생각하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아프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며 거기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자신들도 맞벌이라 낮에 집 비는 시간이 많은데 혹시 제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가요? 제가 갑자기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일단 생각해 보라고 급한 건 아니라고 말하며 둘이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요양시설 이야기가 이제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저를 어디론가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친구 시어머니가 요양원 가셨는데 정말 좋아하신다는 이야기, 어느 시설이 좋다는 정보, 건강검진 예약을 잡았으니 다음 주에 가야 한다는 통보까지. 점점 압박이 심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멀었다고 갈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아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자와 단둘이 밥을 먹게 되었고 아이가 그 말을 했어요. 할머니, 요양원 가신다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몇 주 전부터 뿌려진 씨앗들이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손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가신다며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몇 주 전부터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실버타운 책자, 건강검진 권유, 요양시설 이야기들. 모두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요? 그저 걱정해서 하는 말을 오해하는 건 아닐까요? 거절했는데도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손자가 유치원에 간 후였습니다. 혼자 남은 집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누가 물으면 산책 나갔다 온다고 말하면 됐어요.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안쪽에 작은 전자상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손자 장난감 건전지 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시끄러웠고 채소 가게 앞에선 할인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전자상가는 시장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 2~3개가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간판에는 각종 전자제품 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가게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들더니 물었어요. 무엇을 찾으시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녹음기를 사고 싶다고요. 주인이 어떤 걸 찾으시냐고 되물었어요. 요즘은 다들 핸드폰으로 녹음한다며 따로 녹음기를 찾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녹음할 수 있는 걸로 달라고 했어요. 작은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인이 서랍을 열더니 몇 가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손가락만 한 크기의 작은 기계들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많이 나가는 거라며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USB로 충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48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48시간이면 충분했어요. 가격을 물었습니다. 8만 원이라고 했어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어요. 주인이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옆면에 작은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녹음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누르면 멈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면 파일을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계 자체에서 들을 수는 없냐고 물었어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폰을 하나 더 줬습니다. 이걸 꽂으면 바로 들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작은 봉투 안에 녹음기와 이어폰, 그리고 충전선이 들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가족을 몰래 녹음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직접 물어봤자 부인할 게 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녹음기를 꺼내봤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라이터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 작은 게 48시간이나 녹음할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설명서에는 완충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충전선을 꽂았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어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방으로 가서 확인했어요. 초록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완충됐다는 뜻이었죠.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걸 해야 하나요? 아직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요양원 이야기를 하던 그 모습이요. 아이는 할머니가 좋은 곳에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후 4시쯤 손자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데리고 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5시가 넘어서 아들이 퇴근했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도 제가 오늘 뭘 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자를 씻기러 욕실로 갔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녹음기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어요. 거실 장식장 뒤편을 살폈습니다. 장식장은 벽에 붙어 있었지만 뒤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며느리는 아직 욕실에 있었습니다. 재빨리 장식장 뒤로 손을 뻗었어요. 녹음기를 그곳에 놓고 옆면의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녹음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손을 빼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들이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얼굴이 빨개졌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좀 더운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에어컨 온도를 낮춰주며 다시 텔레비전에 집중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는 깨끗한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달려와서 안겼어요. 평소처럼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녹음기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뭔가 녹음이 될까요? 혹시 그들이 조심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하죠? 손자를 재우고 나서 저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자겠다고 말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혹시 제가 버튼을 잘못 누른 건 아닐까요? 불안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어요. 지금 나가서 확인하면 들킬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고 손자가 유치원 갈 준비를 했어요. 모두가 집을 나간 후에야 거실로 갔습니다. 장식장 뒤로 손을 뻗었어요.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빨간불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버튼을 눌러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으로 가서 이어폰을 깨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 목소리, 제 목소리도 들렸어요. 녹음이 제대로 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대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빨리 감기를 하며 들었습니다. 밤 10시쯤의 녹음이었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간 후였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어요. 내일 뭐 먹을지, 손자 유치원 준비물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뭔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치앙마이 그 시설 알아봤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치앙마이라니요. 태국 말인가요?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떻다던데? 생각보다 괜찮아.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래. 한국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고요. 태국에 있는 요양시설을 알아봤다는 건가요?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비용도 생각보다 안 비싸. 1,000만 원만 내면 평생 관리해준대. 1,000만 원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응. 한 번만 내면 끝이야. 그 돈으로 계속 거기서 지내시는 거지. 평생이라고 했어요. 1,000만 원에 평생이라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어폰을 귀에서 떼고 싶었지만 더 들어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 가시면 한국 돌아오실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포인트지. 한국어 안 통하고 여권은 우리가 보관하는 거야. 여권을 보관한다고요. 돌아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뜻인가요? 그럼 평생? 아들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 돌아오려면 대사관에 연락해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연락해? 핸드폰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싹했어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에 대사관에서 연락 오면 안 올 거야. 그쪽에서 먼저 연락 안 하면 대사관도 모르거든.
그리고 설령 연락 온다 해도 며느리가 말을 멈췄어요. 무슨 말을 이어갈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요양 중이세요. 이렇게 하면 돼. 법적으로 문제 없대. 보호자 동의하에 입소하신 거니까. 치매라고 둘러댈 계획까지 세워뒀군요. 저는 치매가 없어요. 멀쩡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어차피 거기 가시면 못 나와.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대. 완벽해. 완벽하다고 했어요. 저를 가두는 계획이 완벽하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하고? 어머니 명의지만 위임장 있으면 처리 가능하대. 변호사가 방법 알려줬어. 변호사까지 상담했다는 거예요. 이미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단 어머니 거기 보내놓고 위임장 처리하면 돼. 어차피 연락도 안 되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고. 위임장을. 아들의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서명은 우리가 하는 거지. 어머니 필체 비슷하게 연습하면 돼. 위조하겠다는 거였어요. 제 서명을 위조해서 집까지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이어폰을 쥔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계속 들어야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뭐?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들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거기서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이도 있으시고라니요. 제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인가요? 시설에서 연락 오겠지? 아들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안 온대. 보호자가 먼저 연락 안 하면 그쪽에서도 안 해. 그냥 거기서 계속 지내시는 거지.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물건 이야기하듯 담담했습니다. 아들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1년? 2년? 길어야 그 정도 아닐까? 어차피 며느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뜻은 명확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산다는 거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저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야. 국내 요양원은 비싸고 집에 모시자니 답답하고. 그래도 아들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래도 뭐, 우리 인생은 어떡하고 맨날 눈치 보면서 살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애도 크는데 우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 없어. 다 어머니 때문이야. 다 제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집에 있어서 그들이 불편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짐이었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나도. 힘들긴 해. 그럼 빨리 정리하자. 다음 달 중으로 보내면 돼. 비자 문제는 관광비자로 들어가시면 되고 거기서 연장 처리해준대. 다음 달이라고요. 이미 시기까지 정해놨군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가족여행 간다고 하면 어머니도 의심 안 하실 거야. 태국 구경시켜드린다고 하고 가족여행이라고 속여서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를 버리고 오겠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여행 경비는?
어머니 통장에 돈 좀 있잖아. 그거 쓰면 돼.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고. 제 돈으로 저를 버리러 갈 계획까지 세웠군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입소비 1,000만 원도 어머니 돈으로 내는 거야. 우리 돈 쓸 필요 없어. 통장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일이잖아. 뻔해. 그들은 제 통장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리되면 정말 홀가분하겠네. 그럼 이 집도 우리 거 되고 통장도 우리가 정리하고 완벽하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자꾸 실수해서 문제야. 지난번에도 어머니한테 요양원 간다고 말했잖아. 애들은 원래 그래. 조심시키면 돼. 어머니가 눈치채신 것 같기도 하고. 설마 그냥 애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실 거야. 며느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말이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그 아이는 진실을 말했던 겁니다. 녹음이 더 이어졌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들이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다시 들리고 그들이 자러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저를 버릴 계획이었어요. 태국 시골에 가둬두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1,000만 원의 평생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목숨값이 1,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여권을 빼앗고 핸드폰도 없이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혼자 남겨질 거예요. 그곳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년? 2년? 며느리 말대로 길어야 그 정도였겠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아들을 믿었는데, 며느리와 함께 잘 살 거라고 믿었는데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명확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들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리기 전에 제가 먼저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건 증거였어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요. 그들이 저를 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제가 먼저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손자를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아들 부부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녹음기에서 들은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올 때, 아들이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릴 때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순응하는 척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달빛만으로도 충분히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어서 한참을 찾았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 이장님 번호였어요.
이장님은 아버지 때부터 알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곤 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전화를 해야 하나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새벽이라 안 받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6번째 신호음이 지나갈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졸린 목소리였지만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영숙이라고 예전에 살던 집 기억하시냐고 물었어요. 이장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시간에 전화하셨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먼저 말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인 건 아는데 꼭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며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마을에 빈집이 있냐고, 혼자 살 만한 곳이 있냐고 물었어요. 이장님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시냐고, 서울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되물으셨어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들 가족이 저를 버리려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졌다고 대답했어요. 나이도 들었고 아이들한테 짐 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빈집은 많다고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비어있는 집이 여러 채라고 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들어와서 살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이장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렇게 급하냐고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일단 한 달 안에 갈 수 있게 집 하나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보겠다고 언제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은혜 꼭 갚겠다고 말했어요. 이장님이 은혜는 무슨 은혜냐며 원래 한 동네 사람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집도 구해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며칠 후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집을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12억 정도 한다고 금매로 내놓으면 10억 정도에 빠르게 나갈 거라고 했어요. 좋다고 답했습니다. 한 달 안에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현금 거래 가능한 분이라고요. 계약금은 언제 치를 수 있냐고 물으니 이번 주 안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답했어요.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면 된다고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수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젊은 아내와 함께 왔더군요. 계약금 5천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잔금일을 다음 달 15일로 잡았어요. 아들 가족이 여행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잔금을 받고 바로 떠나면 됐어요. 2주가 흘렀습니다. 여행 출발일까지 보름 정도 남았어요. 그동안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며느리는 점점 더 친절해졌어요.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었고, 저녁에는 과일을 깎아다 주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말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절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제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건강은 어떠시냐고, 불편한 곳은 없으시냐고 물었어요. 겉으로는 효자처럼 굴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녹음기 속 목소리가 진짜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손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여행 준비는 되어 가시냐고, 필요한 옷이나 짐은 없으시냐고 물었어요. 준비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국은 덥다며 가벼운 옷을 챙기라고, 여권도 꼭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거들었어요. 어머니가 해외여행 가신 지 오래되셨다며 이번에 정말 좋은 곳 구경시켜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할머니랑 같이 비행기 타는 거라며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수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요양생활 말이라고 대답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너희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나이도 들었고 혼자 지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아무 일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생각을 많이 해봤다고, 너희한테 짐 되기 싫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짐이 무슨 짐이냐며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전에 알아서 해야 한다고,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봤어요. 둘 사이에 무언가 교감이 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억지로 그러시는 건 아니냐고 확인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라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라고, 그럼 좋은 곳을 알아보겠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시설 좋은 곳으로 알아보겠다고,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으로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그들은 제가 정말로 순응한다고 믿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들 부부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어머니가 알아서 말씀하셔서 편해졌다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아들도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여행 갈 때 처리하자고 말했어요. 아니면 여행 자체가 저를 버리는 과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 전에 사라질 테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출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며느리는 여행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옷도 꺼내고 세면도구도 준비했어요. 저도 여행 준비를 하는 척 했습니다. 옷 몇 벌을 꺼내서 침대 위에 놓아뒀어요. 며느리가 보라고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일부러 여행 가방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비 잘하신다고 기대되시냐고 물었어요. 기대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니까 설렌다고 덧붙였어요.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편히 쉬시라며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어차피 쓸 일이 없을 거였어요. 출발 3일 전이 됐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그날 아침, 일부러 아침 식사를 거르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침 안 드시냐고, 어디 불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대답했어요.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약이라도 드시라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그냥 쉬면 나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을 나갔어요. 거실에서 아들과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이 되자 아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억지로 일어나서 동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그랬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가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과로하신 것 같다며 며칠 푹 쉬시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컨디션 회복되면 가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어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너희는 준비한 대로 가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고 같이 가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쉬면 나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약 드시라며 물과 약을 가져왔어요. 약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편히 쉬시라며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았을 때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냐고, 여행을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들이 말하는 게 들렸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비행기표도 이미 끊었고 숙소도 예약했다며 지금 취소하기는 늦었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태국에 보내는 것보다 요양원 괜찮다고 하시니? 라고 말하니까 그래. 라고 아들이 하더군요. 저는 계속 아픈 척 했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와서 확인했어요. 괜찮으시냐고, 약은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아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혼자 계셔도 되겠냐고, 우리가 여행 취소할까 하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너희는 가라고, 나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손자도 방에 들어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하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할머니 금방 나을 거라고 말하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짐을 다 꾸렸어요. 가방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 준비해뒀다고, 약도 식탁 위에 놔뒀다고 알려줬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은 옆에 두시라고, 혹시 모르니까 언제든 연락하라고 당부했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6시에 집을 나설 예정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었어요. 오늘 그들이 떠나면 저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손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던 그 얼굴이요.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저는 태국으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5시가 됐습니다. 거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났어요.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며느리인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도 났어요. 출발 전에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여행 준비하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5시 반이 됐습니다. 손자 깨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졸린 목소리로 뭐라고 투정 부렸어요. 더 자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 타러 가야 한다고,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자가 제 방에 들어오면 어떡하죠? 하지만 아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프시니까 깨우지 말자고, 나중에 전화하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5시 40분쯤 제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숨을 고르게 쉬며 자는 척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사이로 실루엣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한 30초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조용히 됨걸음질 치며 나갔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닫혔어요.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신다고 조용히 하자고 하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짐 챙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가방 지퍼 닫는 소리, 신발 신는 소리, 외투 입는 소리들이요. 6시가 됐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신발 신는 소리, 가방 끄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갈까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냥 가자고, 깨우면 걱정하실 거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손자가 또 물어봤어요. 할머니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실 거라고, 우리 금방 돌아온다고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가방 끄는 소리도 함께요.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뭔가 잊어버리고 다시 들어올지 몰랐거든요. 5분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을 기다렸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어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파트 정문에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가족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들이 가방을 끌고 있었고 며느리가 손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내려서 트렁크를 열어줬어요. 아들이 가방을 싣는 게 보였습니다. 손자가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어요. 우리 집 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커튼 뒤로 숨었어요. 아이가 저를 보면 안 됐습니다. 잠시 후 다시 살짝 내다봤어요.
가족들이 모두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더니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사라졌어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떠났구나 싶었어요. 이제 저도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오늘 출발해서 나흘 후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떠나야 했어요. 마지막 날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옷장 정리였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어떤 옷을 가져갈지 골라야 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새 집이 작을 테니까요.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야 했습니다. 여름옷 5벌을 골랐어요. 바지 3개, 치마 하나, 티셔츠 몇 장이요. 가을옷도 챙겼습니다. 긴팔 셔츠 2개, 얇은 스웨터 하나, 바지 2개요. 겨울옷은 두꺼운 외투 하나와 내복 몇 벌만 챙겼어요. 속옷과 양말도 필요한 만큼만 골랐습니다. 골라낸 옷들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봤어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다음은 서랍 정리였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서 확인했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통장이 2개 있었어요. 연금 통장과 예금 통장이요. 둘 다 챙겼습니다. 도장도 찾았어요. 남편 이름 도장과 제 이름 도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가져가기로 했어요.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도 챙겼습니다.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도 가져가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보던 사진이었거든요. 사진첩도 꺼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봤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든 사진을 다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았거든요. 남편과 찍은 사진 5장만 골랐습니다. 아들 어렸을 때 사진도 2-3장 골랐어요. 나머지는 놔두기로 했습니다. 이젠 필요 없는 추억들이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은행에 가야 했어요. 비밀번호를 바꿔야 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은행까지 걸어갔어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은행 안은 한산했어요. 오후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했어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새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남편 재산할로 정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서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새 비밀번호로 변경됐다고 꼭 기억하라고 당부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이제 제 돈은 안전했어요. 그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렀어요. 간단한 먹을 것들을 샀습니다. 빵, 우유, 과일 몇 개요. 며칠 먹을 만큼만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어봤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어디 아프시냐고요. 며칠 전부터 몸이 좀 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덧붙였어요. 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몸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감기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산 물건들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여행 가방을 옷장에서 꺼냈어요. 먼지가 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 쓰지 않았던 가방이었어요. 마른 걸레로 닦았습니다. 깨끗해진 가방을 침대 옆에 펼쳐놨어요. 아까 골라둔 옷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무거운 것부터 넣었어요. 두꺼운 외투, 바지들이요. 그 위에 가벼운 옷들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티셔츠, 속옷, 양말들이요. 옷 사이사이에 사진들을 끼워 넣었어요. 액자도 옷으로 싸서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가방 한쪽 주머니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어요. 통장, 도장, 신분증, 건강보험증이요. 지퍼를 잠갔습니다. 다른 주머니에는 세면도구를 넣었어요. 칫솔, 치약, 비누, 수건들이요. 약도 챙겼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진통제들을 작은 파우치에 담아서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그 작은 녹음기요.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기계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 제일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옷으로 덮어서 안 보이게 했습니다. 짐 싸기가 끝났습니다. 가방이 꽤 무거웠어요. 하지만 혼자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퍼를 닫고 가방을 옷장 안쪽에 다시 넣어뒀어요.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장님께 연락할 날이었어요. 오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일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내일이냐고 되물으셨어요. 갑자기 그렇게 빨리 오냐고요. 가족들이 여행 갔다고 돌아오기 전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장님이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주겠다고 내일 아침에 트럭 가지고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시쯤 오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이장님이 9시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주소를 다시 확인하셨어요. 제가 불러주는 주소를 적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보겠다고 조심해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내일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제 방을 깨끗이 치웠어요. 가져가지 않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들은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도 버렸습니다. 방이 점점 비어갔어요. 거실도 둘러봤습니다. 제가 쓰던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소파에 놓인 방석, 탁자 위에 돋보기, 텔레비전 리모컨 옆에 독서용 안경이요. 하나하나 치워서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갈 건 가져가고 버릴 건 버렸어요. 저녁 무렵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냐고, 불편한 건 없으시냐고 물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많이 나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 저녁에 돌아간다고, 그때 뵙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답했어요. 조심해서 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이었어요. 새벽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이었어요. 오늘 이 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옷으로요. 긴 여행에 적합한 옷이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을 버렸어요. 7시가 됐습니다.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8시쯤 이사업체 직원 2명이 왔어요. 제 방을 보여줬습니다. 가져갈 건 가방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달라고 말했어요.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구, 이불, 남은 옷들, 주방 살림까지 모두 트럭에 실었어요. 컨테이너로 가져가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30분 만에 제 방이 텅 비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직원들을 보냈어요. 8시 반이 됐습니다.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끌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매수자 부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잔금 9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수자가 은행 앱으로 송금했어요.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 이제 남의 집이 됐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수고하셨다며 인사했어요. 매수자 부부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좋은 집이니 잘 사시라고 말했어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야 했어요. 도어락 앞에 서서 설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뉴얼대로 비밀번호 변경을 선택했어요. 새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남편 재산할로요.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제 그들은 집에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제 방, 거실, 부엌, 손자 방, 아들 부부 방까지 하나씩 돌아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며느리를 맞이했고 손자가 태어났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은 끝났어요. 9시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장님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고 어느 동이냐고 물으셨어요. 동호수를 알려드렸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했어요.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서 집안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텅 빈 거실, 깨끗한 부엌, 조용한 복도가 보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정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트럭이었어요. 이장님이 운전석에서 내리시더니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이장님이 가방을 받아서 트럭 뒤에 실어주셨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이장님이 운전석에 앉으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냐고, 후회는 없으시냐고요. 후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며 시동을 걸었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트럭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럭은 3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길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산도 보였어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을 어귀가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오래된 한옥도 보였고 시멘트로 지은 집도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트럭을 천천히 몰았어요. 좁은 마을길을 지나 한쪽 끝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한옥 앞에서 트럭이 멈췄어요.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지내실 집이라고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봤습니다. 낮은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대문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에 올라섰어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랐습니다. 방이 2개 있었어요. 작은 부엌도 있었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이장님이 집을 청소해뒀다고 난방도 점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장님이 가방을 안으로 옮겨주셨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시며 가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서울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정적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가방에서 옷들을 꺼내 장롱에 넣었습니다. 사진들은 방 한쪽에 놓았어요.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녹음기도 꺼냈어요. 작은 기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였으니까요. 서랍 제일 안쪽에 넣어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마루에 나와 앉았어요. 마을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다고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집에 왜 안 계시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집 비밀번호가 안 맞는다고 왜 바꾸셨냐고 물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아들, 며느리, 또 아들이었어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연락 주세요. 걱정됩니다. 어디 계세요? 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있어요.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계신 거예요? 혼자 살다니 무슨 소리예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해요. 제발이요. 오해라니요. 오해가 아니었어요. 제가 다 들었는데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어요. 하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을 때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있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모두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제발 연락 달라고, 어디 계시냐고, 걱정된다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을 알았어요. 내일 찾아뵐게요. 아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이장님께 연락했나 봅니다. 다음 날 오후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루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대문 쪽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자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마당을 지나 마루에 올라왔습니다. 손자만 신나게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둘이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사이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고 싶어졌다고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냐고 왜 갑자기 이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이야기요. 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이 뭐라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찻주전자를 가져왔어요. 찻잔 2개도 가져왔습니다. 하나에는 차를 따랐어요. 다른 하나는 비워뒀습니다.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릇은 부쳐도 금은 남는 법이야. 집은 팔았으니 너네 인생은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 아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한번 깨진 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아무리 붙여도 금이 남지.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나는 여기서 잘 지낼 거다. 아들이 제발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돌아오시라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울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일어났어요. 손자가 가기 싫다고 투정 부렸어요. 할머니랑 더 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살 거라고 나중에 또 보자고 말했습니다. 대문까지 배웅했어요. 아들이 돌아서며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생각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가 멀어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대문을 닫고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멀리 들판 너머로 산이 보였어요. 고요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치워버리려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제가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간단히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다시 마루에 나와 앉았어요. 별이 떠올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이 평화가 좋았습니다. 손자가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아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의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림을 방 안에 소중히 넣어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마루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별을 보며 그저 고요함을 느꼈어요. 이 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 곁에 머물기보다는 홀로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불편하다고 치워버릴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참고 사는 것보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루에 홀로 앉아서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